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태지원, 크레타 출판입니다. 우선 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죠. 유리멘탈 개복치. 이거는 저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 민감도 테스트,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당신은 유리멘탈 개복치군요.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 라는 에피소드에서 시작돼서 쓰여진 책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죠. 근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면 인간관계가 더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개복치 같은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자가 알려주는 그 유리 멘탈의 생존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인용하신 거예요. 저자도 어떤 인터넷에 떠도는 명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명언을 인용하셨는데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서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본은 오리지널은 이런 거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원래 원본은 굉장히 이상적인 구절인데 그 인터넷에 떠도는 구절은 사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현실을 아주 100번 반영해서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버전이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거는 우리 현실이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성인들이 인간관계나 대화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굉장한 피로감이나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격이 민감하고 멘탈이 약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더 심할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예민보스 테스트 이런 걸 해봤더니 유리 멘탈 개복치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조금 예민한 편이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아마도 꽤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개복치 같은 유리 멘탈로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개복치라는 거는 어류죠. 물고기의 종류고요.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금방 죽어버리는 덩치는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빗대서 개복치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책에 나온 본문 중에 조금 인용을 해보면 요거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해보면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거리 좁히기와 비슷하다. 외부에서 따뜻함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걸 각오해야 한다.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고슴도치 역시 서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며 적당한 거리를 찾아간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지나치게 멀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가 형성되면 관계가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빡빡한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떤 그 문화 심리학자의 연구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뭐 마땅히 해야 하는 규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요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33개 조사국 중에서 5번째로 빡빡한 나라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뭐 유럽보다 서양보다 조금 아시아가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순위였다고 하네요. 조금 개인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고 어떤 그 무형의 규범 같은 게 많아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사회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뭐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멘탈이 약한 사람은 더 생각이 많아지고 더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사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도 스스로 마음속에 관중석을 설치하고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을 거기 앉혀놓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뭐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심하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죠.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중석이나 심판석에 앉혀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그 사교가 아니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떤 의무가 되고 미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당연히 피곤해지겠죠. 이 그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을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로 청소년기에 보이는 특징인데 신체적이거나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전제하면서 지내는 것을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그 개념하는 언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늘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자기 비판적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성인기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고 그 저자는 자기가 그랬다, 자신이 그랬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 늘 관중석을 마련해 두고 그 눈치를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자는 자신이 이렇게 좀 멘탈이 약한 유리 멘탈이고 예민 보스고 뭐 개복치 멘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 멘탈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실제로 멘탈이 엄청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모두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서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들 조금씩 부대끼면서 서로 상처 주고 질척대면서 살아간다. 아주 쿨하고 단호하고 상처받지도 않고 자존감도 높은 그런 인간형 같은 건 그냥 환상이다.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다들 상처받고 뭐 자존감이 높고 멘탈이 강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겠죠. 그 저자의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와, 쟤는 멘탈이 진짜 다이아몬드 멘탈이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시기를 계속 겪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의 어떤 한마디가 저자한테 각성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이건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어쩌겠어.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짧지만 어떤 의지가 담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까 각성을 하고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는 다이아몬드 멘탈 같은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또 받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죠. 완벽한 방패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방도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조금씩 흔들리고 조금씩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만큼만 서 있을 만큼만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상황이 형편없다고 탓하고 어떤 방패 뒤로 몸을 숨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게 바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도 상처를 입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냥 그러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서 버티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걸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처를 좀 받더라도 꿋꿋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쩌라고 하고 아님 말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단어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어쩌라고 그리고 아님 말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면 나와 상대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도 조금 편안해질 수 있겠죠. 조금 이런 관계가 편안해지고 느슨해지면 당연히 더 상처받을 일도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들 거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면 그냥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무례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쳐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님 말고 어쩌라고 스스로한테 가하던 조금 가혹한 기준들을 조금 느슨하게 편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민폐 끼칠까봐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나를 귀찮은 사람으로 여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 그래서 겉으로는 난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귀찮아. 이렇게 겉으로는 했지만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거를 좋아하는 자립형 인간이야. 스스로 이렇게 계속 자부하면서 방어막을 쳤다고 해요, 저자가.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는 게 싫어서. 근데 그러다 발견한 마법의 주문이 이거라고 합니다. 어쩌라고 하고 아님 말고. 이거를 꼭 상대방한테 입 밖으로 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네요. 사실 조금 무례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서 자신한테만 이야기해도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해요. 그냥 상대방이 조금 무례하게 굴거나 좀 상처를 받을까봐 무조건 자신을 낮추고 이랬던 상황에서 그냥 에이 아님 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떤 사소한 오해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해명하고 방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굳이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냥 어느 정도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떨까. 그럼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인간관계에서 특히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서 주는 상처는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마법의 주문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쩌라고 아님 말고. 이 주문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막 무리하게 굴어도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어떤 스스로의 규범이나 스스로 자책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던 이런 무거운 규범들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주자. 이 빡빡한 세상에서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지자.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너무 빡빡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나는 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인간관계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앞쪽 프롤로그랑 그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 태지원 지음 그레타. 프롤로그.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라는 판정을 받았다. 사람들과의 단체 모임,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 자그마한 머릿속도 시끄러워졌다. 오늘의 대화 주제는 A가 주도하고 있군. B와 C는 A의 이야기가 지루한 모양이야. 그런데 음식이 빨리 안 나오니 D가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은데. B와 C와 D를 함께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내가 꺼낼 시점 아닐까? 가만 보자. B는 경제와 시사 이야기를 즐기고 C는 연예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D는 유튜브 관련 대화를 많이 하는데 셋이 함께 즐겁게 이야기할 만한 공통 주제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매끈듯 끊어버리면 A가 싫어하겠지. 참, 내가 대화 진행자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도 날 피곤하게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피곤해졌다. 유리멘탈 개복치가 된 날. 늘 그렇듯 인터넷 개미 지옥 속을 헤매고 있었다. 예민 보스 테스트라는 제목이 돌연 눈에 띄었다. 나의 꼰대 지수는, 나의 MBTI 유형은 등 웬만한 심리 테스트는 다 해보는 터라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테스트를 해보니 문항 18개 중 13개가 예스에 해당했다. 예민한 사람에 속하는 유리 멘탈 개복치에 당첨. 그나마 더 상위 단계인 예민 보스 끝판왕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고백하자면 놀랐다. 유아기까지 나름대로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아이라는 소리를 좀 듣는 편이긴 했지만 학창 시절을 거치며 성격은 바뀌었다 믿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를 예민하다 여겨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매사에 둔감한 수더분하고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라 자부했다. 멘탈도 쇠심줄처럼 단단하다 믿었다.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 유리 멘탈, 유의 단어는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매사 짜증을 내는 성격에 붙이는 말이 아니던가. 억울한 마음에 예민한 성격을 검색해보고 관련 도서도 뒤적여봤다. 살펴보니 미국의 일레인 아론이라는 심리학자가 매우 민감한 사람을 Highly Sensitive Person, 즉 HSP라 정의했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회든 남녀 불문하고 인구 5명 중 1명은 HSP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HSP는 외부의 소리나 빛 등에 예민하고 단체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곤해한다.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발하여 새로운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민함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두고 같이 지내기에 피곤하고 불평이 많은 일을 떠올리지만 이 역시 선입견일 수 있다고 한다. 예민하지만 까다롭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예민한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환경의 흐름이 어떤지 일반적인 사람보다 빠르게 읽고 적절히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기에 배려심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이고 완벽주의 성향인 경우도 많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지능과 호기심 등이 높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우울, 외로움, 신경증,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단서들을 잘 읽어내기 때문에 쉽게 우울해지거나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끼거나 외로워지는 일도 잦은 편이다. 크고 작은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내 안에 숨어있던 예민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왜 가끔 대화하면 피곤해질까? 유리멘탈 개복치라는 갑작스러운 판정이 내려진 이후 내가 어떤 외부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실 소리나 냄새, 빛과 같은 자극에 민감한 편은 아니었다.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하나로 좁혀졌다. 바로 인간관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풀기 어렵다는 그 숙제 말이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성인들이 인간관계와 대화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로함이나 회의감에 빠져든다. 그러나 내 경우 조금 더 민감한 측면이 있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비언어적인 부분에도 예민해지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널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대화 분위기를 짚어내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분석하는 걸 가장 먼저 했다. 덕분에 눈치 있게 행동하고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인이 되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다. 홀로 섀도우 복싱하듯 피곤해지는 일이 잦았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피느라 대화 주제에 집중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한 이의 무례한 발언에도 그걸 지적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봐 반박하지 못하고 꾹 참는 순간도 있었다. 무례한 발언을 듣거나 재미없는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자주 했고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며 지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한 번씩은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하는 나를 이방인처럼 낯설게 보는 이들도 간혹 있었다. 나의 성향과 버릇, 쉽게 지치는 대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습관이나 행동이 한 줄로 꿰어지는 순간이었다. 유리 멘탈 개복치라고 판정받은 그날부터 스스로의 대화 패턴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화의 상황과 패턴이 무엇인지, 무례한 말 폭탄에도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인지 되짚어 보았다. 뿐만 아니라 나와의 대화를 시도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도 있다. 내면의 대화 때문에 더 피곤하거나 무기력한 감정에 빠져드는 까닭도 따져보았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 좋겠다. 대화 도중 쉽게 지치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유리멘탈 개복치와 예민 보스. 스스로의 완벽주의와 높은 기대치로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대화 자체가 피곤한 사람. 무례한 대화에 사이다 킥을 날리고 싶으나 하지 못하고 대신 이불킥을 날리는 사람. 내면의 대화 때문에 도리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사람. 나와 비슷한 유리 멘탈 개복치나 예민 보스들이 인간관계에서 삼는 최대의 목표는 피곤함이 덜하고 덜 지치며 회의감이 적은 관계를 맺는 것 아닐까. 더불어 타인의 반응에 쉽게 상처받거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대화 패턴이나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전을 이야기하려 한다. 더불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면의 사고방식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내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가 많다. 나는 타인의 무례한 이야기를 다 받아칠 만한 순발력과 대담성을 가졌다거나 엄청난 대화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므로 완벽한 처방전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 작은 용기를 드릴 만한 이야기를 담아본다. 2022년 5월 태지원 1장 감정과 마음 달래기. 감정의 파도는 언제나 소란스럽다. 여유로운 태도의 비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절친하게 지내던 A가 있었다. 겉으로 태연한 척 굴어도 속으로는 초조함을 내뿜던 나와 달리 늘 반박자 정도는 느린 말과 행동을 유지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A의 인생에도 인간관계의 갈등 국면은 찾아왔다. 같은 부서의 누군가가 업무상 과한 부탁을 했고, 이에 A가 항의하며 다툼이 일어났다. 때마침 다툼의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 덕에 소문이 직장 이곳 저곳으로 퍼지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급기야 그날 오후 다른 동료 한 명이 다가와 A는 지금 괜찮냐며 걱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질문을 던졌다. 급작스레 불안해진 마음에 A를 찾아가 조심히 안색을 살폈다. 걱정이 담긴 내 시선을 알아챘는지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아직 모르지?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A 특유의 무덤덤한 말투와 여유로운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늘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 내 두려움의 정체. 나는 늘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부터 돋았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에 질문이 이어졌다. 언제부턴가 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떠돌기 일쑤였다. 가끔 그날 나눈 대화를 찬찬히 복귀하고는 했다. 내 입이 눈치도 없이 대화 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떠들어댄 건 아닌지, 나만 궁금한 이야기를 과하게 떠벌린 건 아닌지 찬찬히 돌아보았다. 자기 검열은 곧바로 자아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랑과 자학의 일관성 없는 대화를 반복했다고 느낀 날, 찜찜함은 2배로 몸집을 불렸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인터넷 명언이 머릿속을 떠올랐다. 이야기를 듣던 이들의 반응도 이따금 떠올랐다. 상대가 가벼운 하품을 하던 장면,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었다. 지루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져 좌증을 힘들게 했던 건 아닌지 자체 신문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말 못할 찝찝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되돌아보건대 나는 함께 대화를 나눈 이들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다. 나를 평가하는 심판석이나
관중석은 늘 꽉 들어차 있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나라는 인간의 평가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했다. 주변인이 날 소심하다고 평가하면 내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린 듯 위축되었고, 그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괜히 우쭐댔다. 사람들을 나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누군가로 생각한 셈이다. 심리학에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 주로 청소년기에 보이는 특징인데, 신체적, 생리적 변화 때문에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낸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늘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 비판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인기에도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마음 한구석에 늘 관중석을 마련해두고 그 눈치를 살폈던 나처럼